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7단원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누리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도 5단계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한국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자, 오늘은 한국어의 특징과 한국어의 호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어의 호칭 또는 한국어의 특징이 카자흐스탄 언어와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한국어 어휘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휘 관련 어휘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바로 모국어라고 합니다. 자, 모국어가 반대 개념 또는 대조적인 개념이 바로 외국어인데요. 이건 자기 나라 또는 내가 태어나면서 배운 말이 아닌 외국에 있는 말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말을 외국어라고 하겠죠. 자, 일부 교포 2세들은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방학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자, 외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을 모국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들 중에서는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 여러 언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거나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한 나라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용어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용어인데요. 자, 국제적인 모임에서는 대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자, 각국에 자기 모국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영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용어 중에서 한 나라에서는 표준, 기준이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언어가 있는 반면 어디 시골이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자, 이것을 사투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 영화를 자주 보시면 부산 이런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어, 이것은 표준어인데요. 표준어와 이 사투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표준어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그런 언어들과 다른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사용하는 언어는 고유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래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말에서 온 이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춤은 한국의 고유어입니다. 그런데 무용은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고 댄스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 언어 특징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문자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표의 문자, 표음 문자입니다. 자, 먼저 우리 표음 문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음에서 이 음은 소리를 나타내는데요. 이 글자가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말과 같은 경우에 여기에 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가지고 있고 소리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음 문자입니다. 자,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중국의 문자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한국말 사가 아닙니다. 자, 이런 중국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서 또 옆에 어떤 글자들이 있고
글자들이 있을 때는 이것이 이 사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글자가 의미를 나타낸다. 그것이 바로 표의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글자로 씁니다. 자, 이것을 바로 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기하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세계 지도는 국가 및 도시 이름을 영어와 함께 표기하였다. 자, 서울도 서울이라는 이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해서 씁니다. 이것이 바로 표기하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 소리를 글자로 쓸 때, 표기를 할 때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맞춤법입니다. 자, 학생들이 쓴 글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자, 이거 잘 글자를 쓸 때는 어떤 기준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 기준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맞춤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에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이 예문을 보시면 내 친구는 이름 대신 뚱뚱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자, 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을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 대신 뚱뚱이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말이 바로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면 여자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선배 대신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어린 여자가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어법입니다. 자, 경어법은 한국에서 한국말을 사용을 할 때 상대방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어법 또는 높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글과 관계된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나다라,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기역, 니은, 그리고 아야, 어여죠. 자, 그런데 이 한글에 옛날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28개의 자음과 모음, 자모였지만 현재 쓰고 있는 한글은 훈민정음의 현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은 24개의 자모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들을 한넬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Итак, у нас на выбор 4 слова. Верео, пёджуно, мачумпоп, пангон. Это означает верео – это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слова. Пёджуно – это стандартный язык,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ся всеми. Мачумпоп – это орфография, правила орфографии. И пангон – это диалект. Итак, в первом предложении у нас 외국어이지만 한국어에 동화되어 한국어처럼 쓰이는 что-то там 이가 늘어나고 있다. И сюда подходит слово верео. Итак,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у нас это хоть и иностранное слово, но оно уже тонхуатида, то есть адаптированное или усвоенно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поэтому оно стало уже верео, то есть заимствованное слово. И таких слов растет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что-то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И сюда подходит у нас слово пёджуно, то есть стандартный язык.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олодежь живет в Сеуле, много людей не используют стандартный язык. Посмотрим третий пример.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제대로 된 что-то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И сюда у нас подходит слово 맞춤법.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ного студентов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которые в достаточной мере, то есть 제대로 된, в достаточной мере не знают орфографию.
Итак,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И перво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у нас «келле». Это окончани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только в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не в письменной, и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ичину. Соответствует немного окончанию «ги темоне», но оно мо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и в позитив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и в негатив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В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оконча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вот этому, это «ки-э». Итак,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오늘의 첫 번째 문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길레입니다. 자, 먼저 예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집들이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친구가 요리를 잘 하길래 음식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지요. 자, 여길 보시면 친구가 요리를 잘하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친구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친구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시면 친구가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라는 어떤 내가 부탁한 이유 또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레는 길레 뒤에 있는 어떤 나의 행동을 한 이유가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직접적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덥길래 창문을 열었다. 누가 창문을 열었을까요? 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이 행동을 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날씨가 덥길래, 더워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럽지? 자, 얼마나 아프길래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시끄럽다, 이건 내가 한 행동은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의 이유를 물어볼 때는 무슨 일이길래, 얼마나 뭐뭐 하길래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 의문사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문을 살펴보았을 때 이 길레는 아서, 어서와 같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서, 어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예쁘길래 친구가 한 송이 샀다. 꽃이 예뻐서 친구가 한 송이 샀다. 자, 여기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문장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꽃이 예뻐서 친구가 한 송이 샀다.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꽃이 예쁘길래 친구가 한 송이 샀다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 조금 전에 길래 뒤에는 누가, 내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앞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꽃을 한 송이 샀습니다. 그러면 길레를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날씨가 춥길래 옷을 많이 입었다. 날씨가 추워서 옷을 많이 입었다. 누가 옷을 많이 입었습니까? 내가 많이 입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이유, 날씨가 춥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춥다. 자, 말을 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어떤 상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행동을 한 이유가 외부, 밖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는 아침을 늦게 먹길래 점심을 먹지 않았다. 나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 점심을 먹지 않았다. 자, 이건 맞겠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맞을까요? 자, 조금 전에 길래 뒤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을 한 이유가 앞에 내가 아침을 늦게 먹길래, 자, 조금 전에 말을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을 먹는 걸 내가 확인하고 무엇인가 행동하는 상황. 이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길래를 사용할 때는 앞에 내가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뭐 하다라고 나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내가 추워요. 자, 그리고 배가 고프길래 빵을 먹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길래를 사용을 할 때는 자,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림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좀 괜찮아졌어요?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안 듣길래 병원에 가려고 해요. 약이 듣다 안 듣다 이건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해요. 내가 병원에 가려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감기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약이 듣지 않다, 약이 안 듣길래 병원에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법인데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내리 선생님과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келе». Итак, это у нас 그 산이 정상까지 올라가 봤어요? 아니에요.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и мы преобразовываем слово 힘들다 с окончанием «келе». Получается 힘들다 «келе». 안 올라갔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ы пробовали подниматься вон до вершины той горы? Нет, люди, которые туда поднимались, все говорили, что это очень сложно, поэтому я не стал подниматься. И здесь у нас окончание «тагиле», где «та» – это образование косвенной речи, то есть говорят «что», и «киле» – выражающая причину, поэтому не поднимался.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어제 민수 씨하고 연수 씨를 만났어요? 아니에요. 민수 씨가 мы преобразуем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апда» с окончанием «гилле», получается «апда гилле», 연수 씨만 만났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ы вчера встречались с Минсу Йонсу? Нет, Минсу сказал, что он болен. Да, вот оно, да, гилле, поэтому я встретился только с Йонсу. Следующее окончан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которое мы сегодня пройдем с вами, это окончание эдо, 불구하고, которое указывает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действия вопреки сложившим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и может иметь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к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или «вопреки тому, что».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Исон за ним.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먼저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나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이 많았다. 자, 먼저 앞뒤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 틀린 것이 많았다. 자, 보통 우리가 한 번, 두 번 확인을 하면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죠. 자, 그런데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 틀린 것이 많았다. 무엇인가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음에도 불구하고는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것이 많았다. 틀린 것이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조금 전에 보셨죠? 두 번째 예문에서도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소풍을 갔다. 자, 비가 옵니다. 그러면 보통 소풍을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풍을 갔다. 그래서 앞과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조금 맞지 않다.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다. 또는 다른 대조적인 결과이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에도 불구하고는 그런데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도의 의미 불구하고 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인다.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결혼하는 걸 반대합니다. 보통 그럼 어떻게 하나요? 결혼을 하지 않나요? 자, 한국에서는 잘 결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도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합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땀이 난다. 자, 위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음에도 불구하고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명사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보통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에서 땀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림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 같아. 자기 일이 아니면 쉽게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 같다. 참 친절한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넬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опробуем посмотреть еще пару емун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имедо 불구하고. Итак, 한국 농구팀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и мы преобразовываем выражение 키가 작다 с окончанием, получается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골은 정확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 чем достоинство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баскетболистов?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작음에도 불구하고,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относительно маленького роста, наши спортсмены, они гол очень точно и успешно забивают.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그 남자는 왜 행복해지지 않아요? И мы преобразуем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돈이 많다 с окончанием. Этим получается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없으니까요. Почему этот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этот мужчина, не становится счастливе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 него денег много, у него семьи нет, поэтому. 네. 오늘 말하기 시간에는 한국어의 호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호칭에 대해서는 네 번째 단원 읽기에서 잠깐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혜리 선생님께서는 네. 한국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한국어 호칭에는 문제가 없으시죠? 아니에요. 자주 사용하는 호칭어는 괜찮은데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카자흐스탄 언어에서도 네. 호칭 시스템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래요? 카자흐스탄 언어에도 호칭이 다양하군요. 자, 그럼 이 시간에 한국어와 카자흐스탄 호칭 문화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어 호칭과 관계된 듣기 내용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호칭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넘었는데도 나의 한국어 실력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호칭이다. 호칭 때문에 실수한 적이 참 많은데 아직도 호칭은 한국말 배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다. 먼저 한국 여자들은 진짜 오빠도 오빠, 남자친구도 오빠, 심지어 남편에게도 오빠라고 부른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게 여자 주인과 여자 손님이 서로 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한국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 갔는데 그 친구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모, 삼겹살 2인분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진짜 이모인 줄 알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더니 친구는 웃으면서 친한 단골집 아줌마한테는 이모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커피숍에 가게 됐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용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큰 소리로 이모,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했다. 그때 주위에 있던 한국 사람들의 당황한 반응을 잊을 수가 없다. 한국 사람들은 왜 오빠, 언니, 이모와 같은 가족 호칭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걸까? 정말 복잡하고 이상하다. 네, 어떤 호칭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들으셨나요? 네, 오빠, 언니, 그리고 이모에 대해서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빠와 언니, 그리고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한국어의 호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있는 표를 보면서 같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빠, 언니, 이모. 자, 이러한 호칭들은 언제 사용을 할까요? 자, 선생님, 오빠는 한국 사람들이 언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나요? 진짜 오빠한테 네.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 네. 또 남편한테 사용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언니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나요? 네, 가게 주인과 손님한테 사용한다고 했어요. 네, 이 사람은 가게 주인과 손님이 서로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친한 가까운 여자들에게도 언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보면 이모라는 호칭입니다. 이모라는 호칭은 언제 사용한다고 했나요? 네, 자주 가는 그 식당의 아주머니한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듣기 내용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 경험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 듣기 내용에서 이 사람은 이 한국 호칭에 대해서 무엇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나요? 네, 왜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네. 가족, 친척, 호칭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사용할까? 자, 두 번째, 왜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왜 또 다른 상황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적인 배경이 아주 중요할 것 같죠. 자, 그리고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왜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지 이유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가족 호칭을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친척들끼리 마을을 이루어 살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친척, 가족의 이 그룹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달라진 이 현대에도 가족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자, 우리라는 같은 집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단원에서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때 우리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아주 잘 사용을 하잖아요. 자, 그것은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가족 호칭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사용을 하지는 않고 친한 사람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한답니다. 자, 그렇지만 잘 모르는 사람 또는 관계가 먼 사람 그리고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듣기 내용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가족 호칭을 사용해서 당황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커피숍에서 이모라고 하면서 주문을 받았을 때예요. 아, 네, 맞습니다. 커피숍에서 이모,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한국 사람들이 당황해 할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한국에서 전통사회에서부터 있었던 식당 같은 곳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사회에 새로 생긴 장소 또는 서양의 문화에서 들여온 그런 장소들, 예를 들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사용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한 이 내용을 우리가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들, 이 단어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하셨죠? 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어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늘이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오빠나 오니와 같은 가족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친척들끼리 마을을 이루어 사는 경우가 많아서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같은 집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주로 사용을 하고 사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나 공적인 그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요? 자, 여러분, 한국어의 호칭과 카자흐스탄의 호칭, 카자흐스탄 언어의 호칭의 이 차이점과 공통점 찾으셨나요? 자, 카자흐스탄 언어의 호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И сегодня у нас текст на странице 124 пр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Текст у нас большой, состоящий из 6 абзацев,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как вы знаете, имеет определенный контекст.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Если судить по размерам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то Корея маленькая страна. Это идет введение в общем о Корее. Однако,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по уже количеству людей, по количеству населения Ингусу, то эт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결코,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маленькая страна.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Обычно со словом 결코 в конце идет окончание слова 아니다. Совместив Северную и Южную Корею, то есть население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ается примерно где-то 70 миллионов жителей, что в мире занимает 15 место. Однако,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по языку, то количество использу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еще больше. И второй абзац у нас уже конкретно пр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 фоне других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так, в мировом плане, то есть среди языков всего мир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реди таких языков, как китайский, хинди, испан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арабский, бенгальский, португальский, русский, японский, немец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малоиндонезийский и других языков, он занимает 13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Н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Затем
Среди языков малых народов, вообще малые народы это будет сосу-минджок. Сосу-оно эт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лучается язык малых народов. Среди малых народов была такая тенденция, что эти языки малых народов постепенно исчезают. И есть предположение, перспективы такие, что в недалеком будущем когда-то останется на Земле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языков. Вот в такой перспективе есть мнение, есть такие мнения, чуджан, то есть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про то, что скоро должен остаться только один язык общения английский, конгёнго, то есть общий. И даже есть такие мнения, что корейцы, что потомки корейцев должны забыть уже, получается, свой родно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место него английский. Вот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Однако язык, то, что называется языком, язык это не просто 의사소통의 수단, то есть не просто средство для коммуникации, средство для общения. Язык, он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н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историю и душу народа. Язык отражает особенности народа, народ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И если люди забывают, то есть народ забывает свой родной язык, то он уже не может называться нацией. Например, Яконд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аньчжурийский народ забыл свой маньчжурский язык, он перестал существовать как нация, и это не преувеличение.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льчашиде японская оккупация,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под японцами мы были тоже, наш язык был тоже на грани, то есть в опас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грани исчезновения, возможно. Но мы смогли пережить это давление и продолжили историю своей нации.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это уже рассказ про хангыль, его особенности и историю создания. Ч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хангыль, это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который был создан в 1443 год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роля Сэжон во время Чосон,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И назывался он, этот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Хунминджонгым тогда. И создавался о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гласные, они создавались по виду и образу изменений гортани или рта языка. Так, например, буква киок и неон, они писалис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к язык изгибается при их произношении. Буквы щет и мем, как изменяется форма рта, а буква ин, как выглядит форма гортани во время произношения этой буквы. Все остальные согласные, они просто добавлялись уже к существующим буквам, добавлялись какие-то определенные палочки или черточки, и так создались остальные буквы. А гласные, они создались на основе трех частей. Одна часть, эта точка, обозначает ханыль, то есть небо. Вторая, это горизонтальная черта, означала танг, землю. И, наконец, вертикальная черта означала инган, человека. Вот в таком составе были созданы все остальные гласные. Так.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хангыль содержит очень уникальную письменность. И это у нас был абзац про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И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Сохранив язык и письмо,
Мы должны сохранить и национальную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ю. И здесь Минджоги Чончесон – это национальная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я себя как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нации, какой-то определенной нации.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только при условии сохранения языка и письменности они, корейцы, могут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себя как корейц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мы, конечно, должны быть открытыми к иностранцам и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И чтобы не отстать от мировых тенденций, мы должны иметь интерес к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и иностранной культуре. И развивая наш язык и нашу письменность, мы должны привносить свою мудрос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мировую мудрость также.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исьме то, что вы сегодня прошли. 네, 쓰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읽기를 통해서 한국어의 특징 또는 한국어를 만든 원리, 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들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자, 쓰기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의 언어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화면의 표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카자흐어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카자흐어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카자흐어의 문자, 그리고 카자흐어의 문자 구성, 그리고 카자흐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언어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언어는 카자흐어 그리고 러시아어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카자흐어는 국가어, 즉 국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어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카자흐스탄 언어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자, 그것을 제가 한국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조금 잘못되거나 잘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쓰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카자흐어, 러시아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그 언어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방송에서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어가 국어이지만 러시아어는 공용어이자 민족 간의 소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까? 자, 카자흐족과 이 러시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 간의 서로 의사소통은 러시아어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언어 모두가 공용어이다. 자, 현재 공공기관과 방송 매체에서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카자흐스탄의 언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 중에서 카자흐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카자흐어는 카자흐스탄의 국어이고, 자, 사용 인구가 800만여 명입니다.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 카자흐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장 자치구, 몽골,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카자흐어는 카자흐스탄의 국어로서 현재 전 세계 사용 인구가 800만여 명에 이른다. 그 정도에 도달하였다. 이죠? 자, 주로 중국의 신장 자치구, 몽골,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카자흐어의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카자흐어 문자는 지금 현재 키릴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것은 1940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키릴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자, 총 42개의 자음과 모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6개의 자음, 16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러시아어의
자모 33개에 새로운 알파벳 9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러시아어 모음 11개에 새로운 모음 5개를 추가를 하였고, 자, 자음, 러시아어 자음 22개에 새로운 자음 4개를 추가를 하여서 총 9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알파벳을 만든 이유는 카자흐어만의 독특한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알파벳 9개를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겠죠? 자, 그런데 이 러시아어의 자모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소리가 다른 경우도 많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카자흐어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자흐어는 1940년부터 키릴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자, 소리를 글자로 쓰는 것이 바로 표기입니다. 자음 26개와 모음 16개, 총 모두 42개의 자모를 사용하고 있다. 카자흐어의 문자는 러시아어의 33개 자모에 새로운 9개의 새로운 자모가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어의 11개 모음에 5개의 새로운 모음을 추가하였고, 러시아어의 22개 자음에 4개의 새로운 자음을 추가하였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는 표현되지 않는 불가능한 카자흐어의 독특한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특별한 알파벳 9개를 추가한 것이다. 자, 러시아어의 자모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모양이 같을 뿐 소리가 다른 경우도 많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긴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한국어로 잘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카자흐어의 특징입니다. 자, 카자흐어는 알타이어의 계통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와의 가족이 되겠죠. 자, 한국어와 어순이 같고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현재 카자흐스탄을 사용하고 있는 카자흐어는 북동부, 남부 및 서부 3개 방언, 우리 사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언이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여러 개의 방언이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요. 특별히 제주도 또는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와 큰 차이가 있지만 의사소통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 카자흐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쓰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자흐어는 알타이어로서 한국어와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 문장을 만들 때 순서입니다. 그게 바로 어순입니다. 어순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공통점이 많은 언어이다. 자, 카자흐어는 현재 북동부, 남부, 서부 3개의 방언이 있으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글쓰기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자흐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어가 어떤 언어이고 그리고 문자는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언어 또는 카자흐어의 특징을 더 잘 정리하셔서 좋은 글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표현을 배우는 표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 배가 아프다입니다. 자, 배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배가 아픈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된 것을 질투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카자흐스탄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는 жаба душит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어의 특징과 한국어의 호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언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와 카자흐스탄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